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왜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라는 이 소개를 할 때마다 그냥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확 박혀 버렸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정신과 의사라는 그 타이틀의 무게 같은 게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적어도 제가 정신적으로 나쁜 짓은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제가 요즘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송도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리고 책도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고, 네, 책 나오면은 여기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과 의사라는 저의 정체성에 대한 거를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 이광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또 정신적으로 뭐 100% 건강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흠을 가지면서도 정신과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지향하는 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따라 화면에 제가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중년이에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흑항구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지미팡님께서도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쉬워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윤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책 나오면 구매하겠습니다 이러셨는데, 뭔가 윤희님한테는 제가 나온 책을 꼭 선물을 따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르슈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훅하구님은 저에게 인식되는 선생님의 정체성은 정신과 전문의도 있지만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와, 이거 엄청 칭찬인데요. 엄청 칭찬인데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네요. 제가 말을 할 때 그 누군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방금 흑항구님 흑항구님 정말 대단하세요. 흑항구님 말씀해 주신 건 오늘 주제랑 연결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윗세대의 불행을 밑세대이 반복하는 건데, 이건 동일하게 윗세대에서의 정체성을 밑세대에서 잘 가져가는 것과 또 유사할 수 있거든요. 저의 윗세대가 이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쫓아가려고 하나 보네요. 우리 웅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오팀님께서는 지인 추천으로 처음 들어와 봤는데 저도 인사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지인이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아마 비욘디를 추천해 주셨겠죠? 제가 아니라. 박수정님께서는 제목 너무 공감돼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이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담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시작해 볼까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만 더요. 어차피 제가 말미에 한 번 더 광고할 거긴 한데, 어젯밤에 비욘디에서 조우정 아나운서랑 저랑 같이 그리고 진이의 고민상담소 이런 프로그램으로 코너로 비욘디에서 방송 나온 게 있거든요. 간병 우울과 관련된 내용이고, 조우정 아나운서께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본인의 아버님의 어떤 암 투병 과정을 쭉 옆에서 간병하시면서 겪으셨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비욘디 컨텐츠로 어젯밤에 나간 바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티님께서는 지인이 원장님한테 진료받고 좋아졌다고 저보고 꼭 방송 듣고 찾아가 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찾아왔어요. 그런 거였군요. 저한테 진료를 보시고 좋아지셨다니 다행이십니다. 플로라님께서는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눈에 흰머리가 보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왜 부모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는가?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세대의 실수를 내가 반복하는 걸 수도 있고요. 부모 세대에서 연결된 실수를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복은 여기서 두 번 쓰입니다. 즉 부모 세대의 거를 내가 반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또 반복하는 것.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제가 이 부제로 단 건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는 이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시거나 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본인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본인의 딸이나 아들을 보면서 혹은 본인 스스로를 보면서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딸로서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가 얼마만큼 삶이 피폐해져 가는지를 가장 절실하게 본 사람이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람이 사람과 같이 살았을 때 가정이 얼마만큼 힘들어지는지를 어렸을 적부터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부모 세대의 실수를 내가 반복하고 내 안에서 또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뭐 어떤 뭐랄까요, 결혼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부모 세대를 포함해서 내 삶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결정, 잘못 결정하는 거, 그리고 실수하는 거, 내가 부정적인 행동 패턴이 반복되는 걸 다 포괄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는 습관 같은 거. 여러분들에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정신의학계에서는 고전적인 난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왜 사람은 그 불행할 걸 뻔히 아는 거를 반복하는가?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동물이고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뭐라 그럴까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게 세대를 거쳐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불행의 행동들. 이걸 왜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이거는 뭐 의학적인 영역에서는 프로이트 시대의 정신분석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반복되는 나의 삶을 갉아먹는 행동들, 실수들, 그리고 세대를 넘나드는 어떤 반복된 행동을 반복 강박이라고 표현합니다. 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이거를 세대를 넘어서 혹은 내 삶의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건이나 상황, 환경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까 전처럼 결혼 같은 거죠. 혹은 연애. 혹은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뻔히 괴로울 만한 직장을 계속 가요. 혹은 내가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만한 취미 활동을 계속해요. 뭐 위험한 클럽을 계속 간다거나 혹은 다소 위험해 보이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반복한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상황에 본인을 계속 내몰아요. 즉 연애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게 여성으로 비유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프로이트 때부터 했던 고민이라 주된 대상이 신경증을 가진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유가 여성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즉 내가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질 만한 환경에 나를 끊임없이 내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나쁜 남자를 만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전에 했던 행동들 혹은 우리 부모가 했던 행동들을 내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 강박이란 개인 안에서도 생기고 세대를 거쳐서 생기고 그게 대인관계 패턴. 계속 나를 괴롭히는 대인, 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난다거나, 예, 연애에서도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계속 만난다거나, 혹은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을 계속 만난다거나. 그리고 뭐 소비 패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비 패턴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소비 같은 것들. 결국에는 뭐 혹은 사기를 계속 당한다거나. 이거를 부모 세대에서도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파산했는데 나 역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중독도 마찬가지죠. 술이나 도박. 부모님이 술이나 도박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걸 바라봤으면서 본인도 그 술과 도박을 본인의 세대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 뭐 다양한 강박이 마찬가지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의 청결 강박을 본인도 청결 강박으로 가져간다거나, 우울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요. 자학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울증으로 뭐 스스로를 자학하는 행동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얼마만큼 그 행동이 싫겠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본인도 그 우울증의 행동을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자기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반복 강박의 특징이고, 이 반복 강박이 정신의학적으로는 왜 우리가 계속 이런 괴로움의 삶을 연속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여러분들 이야기 잠깐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또 비슷한 게 있으셨을려나요? 예. 흑황무님께서는 저도 아버지의 단점이라고 난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오팀님께서는 흥미로운 주제네요. 제 주변에도 알코올 중독자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도 비슷하셔서 더 안타깝고 지금도 걱정인데, 원장님,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과를 가야 하는지 내과를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두 군데 다 가셔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내과, 정신과 두 군데를 다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술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특히 우리 간이 망가지죠. 예. 심지어 제가 봤던 케이스는 본인이 술을 감당 못해서 본인의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 자식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그럼 술 끊어야죠. 자식 간까지 이식받았는데. 근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그 간마저 망가뜨려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비극이죠. 자식이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도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중독에서. 그만큼 술 중독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한봉진 교수님, 네, 저의 존경하는 한봉진 교수님이 초기에 이제 교수가 되셨을 때, 서울대 교수가 되셨을 때 내과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메일을 보내서 내과 외래, 서울대병원 내과 외래 안에 정신과 진료실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그냥 내과예요. 근데 거기에 정신과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알코올 중독자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과를 보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한 문턱 때문에 정신과를 안 간다는 거예요. 가는 척만 하고, 그리고 계속 내과 와가지고는 뭐 몸은 계속 망가져가고. 그러니 그냥 내과 교수님이 진료 보시다가 이 사람은 정신과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옆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내과 진료를 보면서 정신과 진료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만약에 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술에 대한 중독 때문에
본인의 몸을 망가뜨리는, 본인의 간을 망가뜨리는 내과적인 질병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야죠. 그럼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과에서 정신과로 보내버리면 그 사이에 어떤 뭐 예약이 잡히는 거든 뭐 이런 것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과 진료실 바로 옆에 정신과 진료실을 같이 둬서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서울대병원 내과에는 정신과 진료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통합적인 치료가 가능하겠죠. 속한군님께서는 저는 딸이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해 술에 빼앗겼던 아버지의 사랑을 술에 빠진 남편으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아닐지라고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봐요. 제가 후반부에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지금 흑한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과 거의 유사한 게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동일시라는 표현이 정확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흑한구님.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흑한구님은 진짜 이쪽 영역에서 무언가 일을 좀 하셔야 될 분 같은데요. 예. 자, 도갈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화가 나면 말을 예쁘게 못하고 상처 주는 사람인데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떨쳐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넘겨볼까요? 아, 됐죠? 네. PPT 좀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이 반복 강박이 생기는 걸까? 여기에 대한 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설이라고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학자마다 다양한 이유들을 대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종합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예, 이런 반복되는 힘겨운 상황을 우리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마저 하고 있는 걸까? 나도 모르게. 그 이유들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첫 번째는 대부분의 반복 강박은 트라우마와 연결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역시도 그 트라우마 상황에 대한 걸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트라우마, 충격적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재경험을 하게 만드는 증상을 가집니다. 이 트라우마,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트라우마 이후에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은, 첫 번째는 그 트라우마 상황을 자꾸 비슷하게 느껴요. 분명히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마치 예전에 트라우마 상황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감정을 재경험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자꾸 일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자극되면서 재경험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회피해요. 유사한 상황에서 자극될 만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내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소한 거에서 자꾸 놀라요. 그걸 우리가 과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PTSD의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복 강박,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뇌가 트라우마에 의해서 상처받은 게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사한 상황에서도 재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굳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이 사람이 굳이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감각이나 판단은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 민감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부정적인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과거의 그 부정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알코올 중독자랑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의 수준과 내 남편의 알코올 중독의 수준이 동일하거나 혹은 나의 남편의 알코올 중독의 수준이 더 심할까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 세대의 어떤 문제보다는 나는 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알코올 중독자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술 마시고 좀 사고 치는 거지. 근데 나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술 주정을 자꾸 아버지의 트라우마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의 제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만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나은 거죠. 왜냐하면은 부모 세대의 안 좋은 걸 내가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 안 좋게 답습한 건 아닌 셈이기 때문에요. 내가 피하려고 하지만, 내가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한 환경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자극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분명히 심한 경우인데 내가 부모님의 상황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거나 내가 분명히 트라우마 상황으로 괴롭게 경험한 건데 내가 그 행동을 동일하거나 더 심하게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적응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 아무리 고난의 환경, 혹은 엄청 뭐랄까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생존하면서 적응하며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류가 항상 아주 안정적이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위험이 줄어들고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계속 겪어왔던 건 결코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뭐 중세시대 이럴 때는 뭐 말도 못한 핍박도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전쟁과 기근이 있는 나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일정 부분 행복감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극한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바라볼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생존해서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삶의 현장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고 생각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쳐요. 공습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전부 다 패닉에 빠지겠죠. 저만 하더라도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피난을 가야 되나? 근데 지금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라면 공습 경보가 울리더라도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공습 경보가 울리더라도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는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피를 할 겁니다. 안전한 장소로. 본인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그런 쉘터 같은 데들을, 피난처 같은 것들을 파악해 뒀겠죠. 그러면은 이 아주 뭐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습 경보가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우리한테 일상인 거죠. 근데 아무리 폭력적인 환경이라도 그게 우리가 예상이 되고 적응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돼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녹아들어요. 그리고 그 오히려 폭력이 없는 환경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낯설고 두렵고 혹은 불안하죠. 단적인 예로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네, 남한이라는 표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대한민국과 저 위에 북한의 환경을 두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인 환경이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 삶을
펼쳐나가기에 적합한 사회죠. 북한과 비교했을 때.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는 물론 그 피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혹은 다시 잡혔을 때의 어떤 처벌 같은 것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저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 예상할 수 없을 만한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그냥 나는 그 환경에 있는 게 편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부모 세대의 불행을 답습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나의 환경은 열악하고 이걸 내가 충분히 벗어나서 내가 이 괴로움을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끊어내는 환경은 나에게는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죠? 최일영님께서 얘기하셨던 변화하려는 용기가 부족해요. 딱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세 번째는 흑한구님께서 얘기하셨던 동성부모에 대한 동의시가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나오기는 해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거든요. 맨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엄마와 동일시합니다. 왜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가장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랑 같이 항상 함께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와 동일시돼요. 그러면은 1대1의 관계죠. 두 명의 관계. 두 명의 관계는 비교적 심플합니다. 그냥 엄마가 아들을 돌봐주면 돼요. 아들은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제3자가 끼입니다. 아버지라는 대상이 끼이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대상이 끼었을 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아버지가 일정 부분 나한테 줘야 되는 사랑을 아빠가 뺏어가는 것 같아요. 즉 3자 구도에서는 인간관계가 불안정해지거든요. 오히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갈 때도 세 명이서 가면은 중재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막상 그거 쉽지 않아요. 둘도 맞추기 힘든데 셋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아빠, 엄마, 아들의 상황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내재화하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서 나도 엄마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식으로 이 3자 관계의 불안감을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의 기본은 엄마와의 동일시예요. 엄마와의 동일시 상황에서 나도 엄마처럼 아빠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뺏기지 말아야지. 아빠마저 나의 영역 내로 가져와야지 라는 식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아까 전에 흑황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엄마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동성부모의 정체성을 일정 부분 내재화하면서 그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내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을 만나서 되게 괴롭게 사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어머니와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삶을 답습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는데 나 역시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랑 내가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당연히 태어날 때는, 아기 때는 엄마와 아이가 동일시되는 게 당연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도 당연해요.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지금 세대는 사춘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청소년이 빨라져서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예전 같으면 중학생. 사춘기가 되면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독립에 의해서 부모 세대의 잘못된 삶의 형태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게 사회화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가 부모를 동일시하는 과정보다는 부모가 여전히 아이와 동일시하는 과정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우리 세대, 우리 위의 세대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요. 저한테 오는 다양한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의 삶에 있어가지고 부모가 개입하는 게 너무 커요. 즉 부모가 이미 자식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못다 이룬 삶의 뭐랄까 아쉬움을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극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랑 동일시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녀가 시험을 망쳐서 왔어요. 시험 못 쳐서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입시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낙심해야 돼요? 누가 가장 힘들어야 돼요? 자녀가 실망해야죠. 내가 못 봤잖아요.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 거는 자녀여야 해요. 근데 자녀보다 부모가 더 낙심해요. 부모가 더 먼저 낙심해요. 부모가 먼저 막 좌절하고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막 답답해서 화가 나 있고 화병이 나 있고 이래버리면 부모가 자식을 동일시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동일시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왜냐면 청소년기에는 어찌됐건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한테 종속되어 있는 삶을 일정 부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가 동일시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 자녀가 입시에 성공했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야 돼요? 자녀가 제일 좋아야죠. 근데 일부 부모님들은 어때요? 갑자기 부모가 자기가 무슨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자녀보다도 먼저.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를 그 성과의 성취를 부모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 생각했을 때 이게 내 인생인지 부모 인생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자녀가 성장을 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강하게 동일시하면서 사춘기 시절을 끌고 갔을 때 이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부모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니까요. 부모의 불행을 다시 답습한다니까요. 부모가 내가 동일시해서 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녀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지 못해요. 부모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있죠. 그러면서 부모가 나쁜 행동들을 했던 것들 본인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리피티션 컨버션의 저는 하나의 큰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흑황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흑황구님은 부모가 동일시하는 경우가 욕망을 투사하는 경우였구나 많이 배워갑니다 하셨는데, 야 댓글에서 정말 저런 아주 뭐랄까요 수준 높은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게 정말 이 비욘디 채널의 대단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타깝게도 유전적 성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우리는 어쨌든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DNA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적 성향이란 걸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이거예요. 유전자적인 성향이 우리 부모 세대를 이어서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 반복 강박의 영역은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대처한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선 정말 피나는 노력,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유전적 성향이 결정론적인 거여서 뭐 부모 세대가 불행했으니 부모가 나쁜 삶의 행태를 반복했으니 나 역시도 계속 반복할 거야로 결과론적으로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유전학에서의 이미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됐습니다만 유전학의 영역에 있어서 과거에는 유전학이 모든 걸 다 결정짓는다라는 이론이었다면 그게 대표적인 게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유전학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데 필요한 어떤 과정은 별도의 유전학으로 따로 있다 라고 얘기해서 이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피제네틱스.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 물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죠. 이 영역 안에서 좋은 거를 선별해서 발현시키고 부정적인 거는 발현을 안 시키려고 애를 쓴다면
내가 설령 부정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쁘지 않겠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DNA 영역을, 타고난 DNA 영역이 실제로 발현되는 거를 조절해 나가기 위한 뭐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나의 어떤 교육이나 혹은 일정 부분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유전적인 성향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반복 강박이라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잠깐 여러분들 이야기 좀 볼까요? 와,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피디님이 일단 선택해 주신 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샤론 H 킴님께서는 그 반대의 강박도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감정을 통제 못해 폭력까지 가는 엄마, 오빠를 보며 오히려 나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해 약이랑 상담을 반복하며 고생하는 딸 여동생의 입장입니다. 인간은 내가 노력하고 선택하면 폭력의 문화도 끊어버릴 수 있다고 믿고 싶은데 결국 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 반대의 강박은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인 반복 강박에도 속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그 폭력을 통제 못하는 폭력을 통제 못하는 게 지금 아빠랑 오빠가 아니라 엄마랑 오빠군요. 네. 엄마랑 오빠의 폭력적인 상황을 내가 익숙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면 내가 과감하게 끊고 튕겨 나와야죠. 그리고 내가 그 폭력적인 성향을 내가 못하도록 막거나 혹은 나에게 그런 행동들을 반복할 때는 내가 그를 계속 받아주지 않고 과감하게 끊고 도망가는 자세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반복 강박 상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폭력에 내가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또 비슷한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그 폭력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기 위한 과정은 제가 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규님께서는 군 제대하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큰 아들은 자동차 관련 도색 일을 하는데 일하고 온 날을 일이 잘 안 됐거나 지적을 받거나 하면 집에서 보이는 반응이 아주 끔찍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아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지금 부모한테 푸는 거죠. 정확하게 집에서 푸는 거겠죠. 우선은 제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 아드님이 밖에서도 다른 사람한테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건지, 혹은 밖에서는 진짜 젊잖아요. 예의도 바르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근데 집에만 와서만 그런 건지. 만약에 전자라 그러면은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남한테도 하고 집에서도 그러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일정 부분 우리가 반사회적 성향, 일정 부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됐거나 지적을 받았을 때 집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밖에서 눈치 엄청 본다는 얘기거든요. 눈치를 엄청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받은 감정을 집에 와서 그냥 있는 대로 폭발을 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얼마만큼 답답하고 힘들면 집에 와서 그럴까 싶은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부모님께서 받아줄 수 있다면 그걸 받아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이걸 어떻게 계속 받아주겠어요. 어떻게 계속 받아주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얼마나 안 됐을까
상대에 대한 공감, 첫 번째.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래서 좀 나아져요. 왜냐면은 나 스스로 조금씩 위로받으면서 성장하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 이 선을 넘어서는 거는 엄마 아빠도 사람이라 감당 못한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서 생기는 일들은 온전히 너의 책임이다.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걸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 끔찍한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표현하신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폭력적인 상황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경고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너가 힘든 건 충분히 알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너가 그런 것들을 건강하지 않지만 푸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두 번째는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었을 때는 그때는 너 스스로 피해본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계속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반복 강박을 끊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벗어남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유전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내가 혼자만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구하면서 극복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꽤나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반평생에 걸쳐가지고 형성된 패턴이잖아요. 이걸 단기간에 내에 극복해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서 나의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독과 관련된 거죠. 혹은 사람에서도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남자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거는 극복을 하기보다는 도망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술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AA라는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자조 모임에서 제1원칙으로 두는 게 이겁니다. 나는 술 앞에 무력합니다. 나는 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은 도망쳐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반복 강박에 대한 영역이 어떤 중독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내가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발을 담그는 순간 항상 번번이 실패했던 영역이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한 패턴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막상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참 약하거든요. 남들의 흠은 잘 보면서 우리 흠은 못 봐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동 패턴을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내가 어떤 안 좋은 결과물,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대인관계, 안 좋은 결과물이나 실패, 좌절, 그리고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혹시 나의 패턴에서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내가 반복하고 있는, 내 안에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반복 강박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넘어온 반복 강박이 있는지를 내가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나도 모르게 반복되거든요. 본능처럼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예전에 살았듯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당하면 당하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내가 거기에 대한 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면 난 계속 그 패턴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뭘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항상 내 인생이 뭐 불행으로 가고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 스스로 바라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암만 옆에서 얘기해봐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내가 그거를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사람은 그 동기부여가 되려면 나 스스로 원인, 문제에 대한 거를 바라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 반복 강박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과적인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다들 이거 너무 큰 문제인데, 이거 심각한데, 이거 너 삶을 너무 갉아먹고 있는데 라고 봐도 내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의 그 스승님이 얘기하실 때 정신과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시작점은 내가 정신과적인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내가 그때부터는 이걸 고쳐야겠구나라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 동기가 없을 때는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병원을 끄집고 가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영역에서의 그 중요성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 반복 강박이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이냐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한편으로 거기서 안정감이나 위안을 얻기도 하거든요. 혹은 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그 순간에는 예측 가능하다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반복 강박의 패턴은 나한테 이점과 단점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저울질해서 어느 쪽 영역이 더 큰지를 파악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단점은 안 보고 이점만 보려고 그래요. 나는 내 삶이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폐해지는 결과물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여기서 순간적인 위안을 얻는 거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게 반복 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남자가 나한테 정말 독이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연애가 진짜 내 삶에 부정적이라는 걸 알아요. 이 관계가, 이 중독이, 그리고 이 소비가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내 행동 패턴에 예를 들어서 자해 같은 것들, 내 삶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 갉아먹히는 그 영역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행동에서 순간적으로 얻는 조그마한 위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 행동 패턴의 결과로 오는 이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저울질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2주 전에 했던 내용이 양가 감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 양가 감정의 내용에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거든요. 만약에 이 반복 강박의 패턴이 우리가 온전히 내가 이거를 선택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거는 업보라고 생각하고 안고 갈래. 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덜 괴로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반복 강박으로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거기서 나쁜 결과물이 왔을 때는 벗어나고 싶다. 근데 또 막상 나한테 단물이 살짝 있을 때는 난 그래도 이거 계속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이 저울질을 통해서 내가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걸 밀어붙이기 위한 이유예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안고 가야 된다면, 이 행동을 안고 가야 된다면, 이게 무조건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나한테 위안이 된다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은 생각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북한에 살고 있어요. 난 어쩔 수 없어. 이 김정은 수령님에 대한 뭐 충성심을 내가 벗어날 수 없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나 그냥 평생 받아먹고 살래. 하면 그냥 그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박차고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우린 미쳐요. 정신적으로. 이게 노이로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면 기를 쓰고 도망가야죠. 그리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도망가야 된다는 제가 표현을 쓴 거는 이 반복 강박은 일정 부분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부모 세대가 나를 가스라이팅 했던, 혹은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의 결과는 파멸이죠. 제가 예전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걸 비욘디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스라이팅 상황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낚여가거든요. 나는 심리적으로 취약하잖아요.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버리면 다시금 낚여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되죠. 이 가스라이팅 상황에서는.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딱 결정을 했으면은 미련두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제가 비유로 쓰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비유에서 조금 종교적인 게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의 도시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떤 뭔가 욕망과 하여튼 범죄가 그득한 우리의 어떤 아주 이드의 본상 같은 지역이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롯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가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뒤도 돌아보지 말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소금 기둥이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 상황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내가 거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의 삶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린 다시 끌려가 버리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한 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걸리죠. 타인이라면 과감하게 끊고 도망가는 게 가능하지만, 이게 내가 나한테서 엮인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다시금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도 중요한 거는 내가 좌절해도 계속 벗어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반평생 형성되어 왔던 반복 강박의 패턴이 새로운 패턴으로 서서히 바뀌어요. 그건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이 포함돼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반평생 동안 형성된 건데 이게 단시간 내에 바뀌겠냐고요. 아니에요. 난 다시 옛날 패턴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하지만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벗어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서서히 변해가요. 오염되어 있던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다 보면 점점 옅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반복 강박의 적은 내부에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양가감정에서 말씀드렸던 내 마음 안에 상처 입은 어린 아이 같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를 계속 땅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내가. 그리고 때로는 이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나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치료자와 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극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안에 어른은 아직까지 약해요. 그래서 동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치료자라는, 전문가라는 치료자 마음 안에 있는 좀 더 성숙한 어른과 내 마음에 아직은 약한 어른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내 마음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달래지면 이 어린 아이가 지랄 발광을 떠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반복 강박을 벗어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돼서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그러죠. 1분기 때가 0.7 초반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평균은 1.7 후반인데, 예. 항상 1분기 때, 예. 새해가 되면은 출산율이 높아지거든요. 1분기가 높아요. 근데 올해 지금 1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대로 가면 올해 전체 출산율은 0.7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아이를 낳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사회가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세대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은 엄연히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 강박이란 뭐예요?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넘겨주는 우리 세대의 행동 패턴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행동 패턴이 있어도 사회는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가 그만큼 느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윗세대의 삶의 방식, 행동 패턴을 우리가 답습해버리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을 우리 아랫세대에게 동일시로 전가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봐요. 그 수준을 떠나서 아마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세대는 아랫세대가 바뀐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야 될 거고, 그는 우리 세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서울 집중화가 돼 있어요. 너무 서울 집중화죠. 지방은 서울에서의 어떤 영역, 도움이 없으면 지금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대의 어떤 생산력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생산력 때문에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건데, 생산력이 이제 떨어지죠. 아마 사회는 너무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세대의 삶의 형태를 우리 아랫세대가 답습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의 정답에 대한 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겠죠.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방식을 우리 아랫세대가 반복한다면, 그건 한편으로는 서울 중심 플러스 교육 중심, 저는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일걸요? 아마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아마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나라는 더 파국으로 가겠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저는 서울과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있느냐? 그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적어도 서울 집중과 교육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수 중심으로 같이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시 오늘 주제를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거 약간 마무리가 약간 산으로 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고민 중이어서 여기에 대한 뭔가 방향이 좀 잡히면 비욘디에서 한 번 더 뭔가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윤희님 질문 한 개만 해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방치를 하셨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고 하셨네요. 그 덕에 어머니랑 헤어져서 미국에 와서 힘들게 사셨다고.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했던 거와는 반대로 했어요. 매일매일 제 자신을 체크하면서 살아요. 미국에 이미 와서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무일푼으로 아이들 셋 키우신다고 고생하셨던 것들 보면서 컸어요. 정말 가난이 싫었고 어머니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서 반복하지 말자라고 이를 꽉 물고 살았어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오늘 후반부에 이야기했던
반복 강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영역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얼마만큼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됐겠냐고요. 이걸 극복하는 게. 근데 그 극복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부모 세대보다 나의 세대, 우리 세대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래 세대는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윤희님의 이야기에서 더 느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과정에서 이만큼 힘들었으니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삶의 형태를 가져가야 돼 라는 어떤 그 용기와 치열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한 번 더 광고를 하자면 지금 어젯밤에 간병과 관련된 간병과 관련된 내용이 그 콘텐츠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나 그럼 갑자기 이 아나운서 이름 성함이 생각이 안 나지? 누구시죠? 정진희 PD님이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이름이 뭐죠? 잠깐만, 정신이 한 개도 없다. 조우정 아나운서님. 나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우정 아나운서님과 같이, 저도 이제 같이 해서 한 컨텐츠가 있어서 그 컨텐츠도 같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라는 코너로 또 다른 우리 삶과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